올해 2022년 상반기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많이 안 건강하다. 인플레이션 지속이 되면 현금 자산을 가진 사람과 실물 자산 가진 사람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국내 경제 이슈를 시원하게 캐드리는 캐봇의 이지선 기자입니다. 2022년 새해입니다. 새해 경제 이슈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경제 기사에서 물가 상승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서도 뭔가 시원하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캐봇에서 뭔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캐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 말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도 2022년에도 당분간 이 물가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런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 기초 상식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나는 기초는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도 누르시면 뒤에부터 보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거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갖고 우리가 미래를 막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으로는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물가 상승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금의 물가 상승이 과연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사실 경제학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맞다. 기정사실화가 됐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의 지속적인 이어짐. 우리가 미래를 걱정해야 될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지만 같은 말은 아닌 거죠. 자, 근데 물가 상승은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물가 상승은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같이 괴를 해옵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에 1970년에 100원이었다면 2020년에는 5,000원. 종합 물가 총람에 따르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50배가 올랐고요.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1970년도에 1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200원이죠. 120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이 한국 경제 성장과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소득도 같이 오르면은 문제가 없어요. 아주 최고죠. 그런데 소득은 그대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인상된다. 그러면 당연히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이런 물가 인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돼서 인플레이션이 됐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나 기업들의 어떤 삶이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거고요. 역시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가보면요. 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였습니다. 자, 2.5%.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감이 안 오시죠? 통상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준치로 잡는 게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 안정 목표라고도 하는데 2%가 안 되면 그래 뭐 물가가 좀 상승해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2%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국가의 그런 정책 목표인 거죠. 근데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라는 거는 이 기준치를 벌써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한동안은 2% 근처에도 안 왔었어요. 2017년에 좀 물가가 올랐었는데 그때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였고요. 2019년과 2020년은 정말 물가가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 0.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 그렇다면 2020년도에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웠던 0.5%였던 게 작년에 2.5%면 그 체감 물가 상승률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 물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끈 어떤 주범이 무엇이냐, 누가 이걸 이끌었느냐 보려면 좀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생필품이나 먹거리 등을 포함한 생활 물가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조금 작은 범위인 거죠. 생활 물가 지수. 이건 작년에 3.2% 상승을 했고요. 이 또 생활 물가 지수에서 농축수산물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농축수산물의 이 상승이 8.7%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석유류만 따로 떼서 보면요. 석유류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5.2%였습니다.
그러니까 15.2% 상승한 석유류, 그다음에 8.7% 상승한 농축수산물, 이 두 가지 분야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견인한 거를 토대로 사실 전방위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는 이 두 분야 말고도 뭐 서비스, 뭐 가공식품, 무슨 뭐 공업 제품 등등등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지난해 4분기에는 다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로 돌아가서 좀 전에 분야별로 쪼개서 봤다면요, 이번에는 월별로 좀 쪼개서 볼게요. 이 월별로 쪼개서 보는 게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물가 지수라는 건요, 하나의 절대치 하나하나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추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5%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상반기에 좀 높았고 하반기에 낮아서 평균이 2.5%였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별로 쪼개서 보면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가 안 됐었어요. 근데 4월 들어서 2%대 진입을 하면서 9월까지 계속 2%대 상승률을 보입니다. 그러더니 10월 들어서, 그러니까 4분기 들어서 상승률이 3%대로 훅 올라가요. 10월 달에 3.2%, 11월 달에 3.8%, 12월에는 3.7%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는 2.5지만 이게 추세를 봤을 때 1분기보다 2, 3분기보다 4분기에 훨씬 상승률이 가파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년에도 이 기조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물가지수를 볼 때는 추세를 본다. 하나하나 절대치보다 추세가 중요하다. 이것도 캐봇에 보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요, 올해 2022년 상반기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말 좀 어렵죠.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말 그대로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란 말이고요.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가 못 잡나? 왜 못 잡는 거야? 뭐 정부 대책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물가 사실 잡기 힘듭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잡기가 힘듭니다. 그 요인,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국내 요인 나눠서 볼게요. 자, 먼저 해외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왜? 해외 요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경제, 캐봇에 할 때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에는 해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의 상황도 해외에서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그것도 늘 캐봇에서 말씀드렸죠. 어디죠? 중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같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인플레이션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중국의 경우는요, 특히 생산자 물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굉장히 수입해오는 게 많은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제품들의 원자재 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자,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요,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4분기에 3%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높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작년 9월, 10월, 11월 계속 뭐 10%대, 13%대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게 바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생산자 물가 상승이 컸던 이유도 역시 중국 안에서의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어요. 중국이 작년에 뭐 홍수도 심했죠. 전력난도 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석탄 생산량 감축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자 물가를 올렸고, 외부 요인으로는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에서도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보인 겁니다. 근데 중국은 뭐 많이 얘기하지만 세계의 공장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계의 공장. 그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요, 중국의 전 세계 교역량이,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수백 개 국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 교역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입니다. 15%.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전 세계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그 교역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은 그 때문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크게 끼친 겁니다.
자, 미국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인플레가 심각합니다. 미국은 작년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8%였어요.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지난해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8%입니다. 6.8%, 3.8%, 1.8배 차이가 나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물가 안정 목표치가 2%입니다. 2% 상승률을 이제 그 아래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6.8%면은 훌쩍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우도 역시 중국처럼 내부 요인, 외부 요인이 있어요. 내부 요인은 일단 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정 지출을 했죠.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풀었냐면요. 무려 미국의 GDP 대비 26%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현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해졌겠죠.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어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6%를 지출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GDP 대비 26%를 지출했으니까 뭐 규모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유동성을 풀었으니 어떤 그 유동성이 커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외부 요인 역시 있습니다. 미국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공급이 지난해 차질이 많이 빚어졌죠. 그리고 또 해상 물류도 지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거를 공급 병목 현상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고요. 뭐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가 깨졌다 이런 말들도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뭐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승률이 높다라고 해서 그러면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상대적으로 나은 건가요? 라고 또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나은 걸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다 말씀드리면은 또 입력이 또 안 되시니까 두 가지만 딱 집어 드릴게요. 한 가지는요, 조금 이 내용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은요,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낸 보고서를 보면 공급 쪽 상승 압력과 수요 쪽 상승 압력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공급 쪽은 어떤 그런 뭐 물건, 이렇게 사람들이 사야 되는 것들 이런 거에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라면 수요 쪽 상승 압력은 임금을 얘기를 합니다. 임금. 그러니까 미국은 임금 인상, 인건비 이런 부분이 올라감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임금 인상은 없습니다. 임금이 아니라 수요 쪽이 아니라 공급 쪽 압력 요인만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자체가 건강하지 않죠. 그런데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많이 안 건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통화 그 화폐가 기축 통화가 아니죠. 그래서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당연히 해외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먼저 막 대응해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그런 금융 정책, 재정 정책 그거에 따른 영향을 받은 대응, 그러니까 대응 좀 뒤늦은 대응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우리나라의 또 이런 현실적인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한국은행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 폭이 미국보다는 크지 않지만 물가 오름세는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말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인 겁니다. 자, 이번 인플레이션 정부가 잡기 힘든 이유 첫 번째 해외 요인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국내 요인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역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자, 웬만하면은 우리 당국이 물가가 막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 당국에서 대국민 메시지로 물가 곧 잡을 거다, 물가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 당국이 뭐라고 하고 있죠? 쉽지 않다. 상반기에도 계속 물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과거의 어떤 우리나라 물가 상승과 정부의 어떤 대응, 반응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비춰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상황 정말 심상치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쩌면 이건 상반기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우려가 큰 상황인 거다. 이렇게 해석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일정도 물가의 변수가 됩니다. 자, 우리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대선 전에는요, 당국이 막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라면은 예를 들어 뭐 치킨값을 뭐 올린다 그러면은 이 서민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2,000원 올릴 거 뭐 1,000원만 올려라 뭐 이런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데 이 정권 말기에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나마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 공공요금을 누르는 것 정도가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공요금 뭐가 있나요?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뭐 종량제 봉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대중교통요금, 철도요금, 뭐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이 다 공공요금에 속하죠. 자, 그래서 정부가 다른 거는 손댈 수가 없으니까 공공요금은 어떻게 1분기에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3월에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새로운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때 물가 잡을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일단 뭐 물가는 이미 더 오르고 있고 해외 요인이 크다는 거 앞에 이미 설명을 드렸죠. 해외 요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 한정적인 거 안에서도 공공요금을 이미 1분기에 눌러놨단 말입니다. 공공요금이 이미 이렇게 꾹 눌러진 상황인데 이걸 다음에 뭐 2분기, 3분기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한들 계속 누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것만 누르면 그게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부채가 늘어나는 걸로 이어지게 되고 자, 지금 아까 시내버스 요금 제가 2020년 1,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2015년에 오르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1,200원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다는 거죠.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소비자 물가 상승에 미치는 이런 해외 요인, 국내 요인 이런 것 중에 해외 요인이 더 비중이 크다. 사실 어떤 경제 정책을 놓고 보더라도 늘 해외의 영향이 크죠,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다시 한번 기초 상식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역시 나는 기초는 필요 없어, 다 아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자, 이 답을 1초 만에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셔야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자,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0,000원짜리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10,000원으로 뭐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고 콜라도 사 먹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영화 티켓 사고 나면 팝콘, 콜라까지 다 사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영화라는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10,000원이라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왜 중요하느냐?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서 뭐 휴지조각이 되게 되면 아예 그 나라의 경제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당장 2018년도에 베네수엘라 사례만 봐도 그때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169만 %였습니다. 169만 %. 그때 뭐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폐를 모아다가 바구니를 엮어서 팔기도 했죠. 자, 결국 물가 상승은 곧 화폐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 물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캐보세에서 어디 가서 내가 똑똑한 척, 유식한 척,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말씀드리잖아요.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 자, 현금 자산을 가진 사람과 실물 자산 가진 사람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자, 당연히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예금이 좀 많아서 그런 현금 자산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불리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 자산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부동산, 토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현금 자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이런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다. 이것도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결국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재분배가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기초 상식 넘어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정부 당국은 뭐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뭐 긴축 재정, 그다음에 양적 완화 중단하는 거, 테이퍼링 같은 거 하고 있고 금리 계속 인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화폐 가치를 떨어진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금리 인상이죠. 이자율을 올리는 거. 자,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은 그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뿌려져 있는 화폐량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면 당연히 흔했던 게 좀 흔하지 않아지니까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자율을 높여서 화폐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당연히 쓰게 됩니다. 작년 10월인가요? 캐보세 때 저희가 가계부채 얘기했었죠.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어섰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1,845조 원.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지난해 11월에 그 전 세계 37개 나라 그 가계부채를 비교한 국제금융협회 보고서가 나왔어요. 작년 2분기에 각 나라별 가계부채를 비교한 건데, 자,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100%를 넘어섰습니다. 104%로 37개 나라 중에 1위였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2위는 홍콩이었고요. 3위 영국, 4위 미국이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양호하다 못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똑같이 GDP 대비로 보면은 정부 부채 규모는 GDP 대비 47%로 똑같은 37개 비교 대상 나라 중에 26위입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양호한데 가계 부채는 1위라는 거. 자, 그래서 작년 저희 캐보세에서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화폐 가치를 올리고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2022년 올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좀 캐보세 이 마지막 마무리를 너무 안타깝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뭐 부채 저도 부채가 있는데 여러분 부채 관리, 자산 관리 더 신경 쓰셔야 한다는 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2022년 초니까요. 1월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좀 골똘히 올해 우리 자산 관리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자 관리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캐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